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큰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화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집에는 화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화병 중에서도 특히 아끼는 화병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꽃잎이 그려진 화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색의 깨끗한 화병이었습니다. 영감은 늘 집안 사람들에게 그 두 화병은 주의해서 다루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혹여나 실수를 해서 그것을 깨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집종 언년이가 화병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꽃잎이 그려진 화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영감딸 연희가 얼른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년아, 무슨 일이니? 아씨, 어떡하면 좋죠? 제가 실수로 그만 꽃잎이 그려진 화병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방 안은 깨진 화병 조각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화병이 깨져 있는 걸 보니 연희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년아, 걱정 마. 화병은 내가 깨뜨렸다고 할게. 아무리 아버님이 아끼는 화병이라지만 아버님이 나를 어찌하시겠니? 아씨, 그래도 어찌 저 때문에 아씨가 대신 혼이 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목숨을 내놓으겠어요. 내 어찌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하도록 하렴. 그때 마실 갔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깨진 화병을 보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아버님, 그 화병은 제가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아끼는 딸이지만 애지중지하는 화병을 깨뜨렸다는 말에 영감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내 그리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자기 대신 심하게 꾸중을 듣는 아씨를 보고 언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실은 그 화병은 제가 깨뜨린 것입니다. 아씨께서는 저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언년이의 이실직고에 영감은 더욱더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인연이 저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도 모르고 내 그리 조심하라 일렀거늘. 너는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영감은 돌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년이는 영감이 아끼는 남은 화병을 들어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언년아, 이게 무슨 짓이니? 딸 연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노발대발하던 영감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 정신이 아주 나갔구나. 내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때 언년이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저는 이미 화병을 깨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요. 단지 제가 나머지 화병을 깬 이유는 훗날 누군가 또 그 화병을 깨서 목숨을 잃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영감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내가 마음이 좁아서 화병 하나 가지고 사람 목숨을 앗을 뻔했구나. 못 배운 네가 배운 나보다 더 낫다. 네 마음 씀씀이가 가상해서 내 오늘 일은 모두 용서하마. 영감은 화병을 깨뜨린 언년이의 실수를 모두 용서하였으며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화병을 애지중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허약하게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하는 날이 많아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몸이 허약해서인지 소년은 꿈을 자주 꾸었고 특히 호랑이에게 쫓기거나 물에 빠지는 등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으악!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휴. 몸도 허약한데 잠을 설치는 날도 많으니 소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쇠약해져 갔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늘 혼자 지내던 소년은 휘파람 불기를 좋아했고 습관처럼 휘파람을 불고 다녀 그의 곁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있던 소년은 꿈속에서 호랑이를 피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갔으려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호랑이가 안 보이자 소녀는 안심을 하며 습관처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몇 번을 계속 시도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자 이상해하던 소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이건 꿈이구나. 꿈인 걸 깨달은 소녀는 더 이상 호랑이가 무섭지 않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무서운 꿈을 꿀 때면 소녀는 꿈속에서 휘파람을 불었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꿈인 걸 알았기에 더 이상 꿈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호랑이 무리가 마을에 들이닥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호랑이들은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쳤으며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던 소녀는 역시나 습관처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소리가 나질 않네. 이번에도 꿈인 걸 알아차린 소녀는 도망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꿈이에요. 그 순간 쫓아오던 호랑이 무리들이 멈췄고 전부 눈이 빨갛게 변하며 죽일 듯이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과 호랑이에게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 시뻘건 눈으로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허헉! 너무 놀란 소년은 잠에서 깼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년은 악몽을 꿀 때 꿈인 걸 알아차려도 혼자만 알고 꿈인 걸 모르는 척 넘어갔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니 허약하던 몸도 건강해졌고 별탈 없이 자란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보게, 내 자네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네. 친한 친구에게 마을에서 제일 이쁜 여인을 소개받은 청년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던 날 기분이 좋은 청년은 아내와 함께 술상을 차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옛날에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려. 그렇게 어렸을 적 허약해서 악몽에 시달렸을 때 꿈인 걸 알아챘던 이야기와 더 이상은 악몽을 꾸지 않고 이제는 건강하다며 허세 있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살짝 미소를 띄우며 자랑을 듣고 있던 아내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꿈은 꿈이란 걸 알아차리면 안 들키려고 더 사실적으로 바뀐대요. 하하하, 청년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근데 나는 여태껏 다 꿈인 걸 알아챘구려. 그래서 더 이상 악몽도 안 꾸고 이렇게 건강해진 게 아니겠어. 역시 우리 서방님이네요. 아내는 청년을 북돋았으며 술을 좀 마신 청년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근데 서방님은 그게 꿈인 걸 어떻게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아내는 존경의 눈빛으로 청년을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의기양양해진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내 어렸을 적부터 휘파람을 잘 불었어. 그래서 늘 휘파람을 불고 다녔는데 어느 날 휘파람을 불려고 하니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겠어. 왜 소리가 안 나지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지. 아, 이건 꿈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악몽을 꿔도 꿈인 걸 알았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거요. 대답을 끝내는 순간 아내의 눈은 시뻘겋게 변했고 간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키, 드디어 알아냈네. 옌병할 놈. 청년은 소름이 돋아서 잠에서 화학 깼습니다. 눈을 뜬 곳은 청년의 방이었고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아내와 친한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더 이상 휘파람을 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공이 예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화공의 부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화공은 예쁜 부인을 사랑했고 부인 또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워. 어찌 이리 이쁘게 생겼어. 아이 참 부끄러워요. 둘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화공이 사는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은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화공의 부인이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음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옳지.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 화공의 부인을 내 직접 봐야겠다. 원님은 밤낮으로 부인을 잡아올 방법만을 궁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을 잡아들일 구실이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부인에게 엉터리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하고 원님은 부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화공의 부인이 풍기문란하여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당장 잡아오도록 하여라. 원님이 잡혀온 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과연 미인이었습니다. 원님의 입은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미인이로구나.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절개가 곧았던 부인은 원님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므로 아무리 원님이라 해도 수청을 들 수는 없습니다. 오냐, 쉽게 승낙할 수는 없겠지. 좀 더 생각해 보아도 좋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앞으로 평생 호강하게 될 테니. 한참을 달래고 위협하던 원님은 부인의 한결같은 대답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계집을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성 꼭대기 방에 가두어라. 부인은 조그만 창문 하나만 뚫려 있는 어두컴컴한 성 꼭대기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부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편 졸지의 아내를 뺏긴 화공은 원통에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당신이 그리워 미치겠어. 화공은 결국 괴로움 때문에 미쳐버리고 말았고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온 힘을 다해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화공은 그 그림을 가지고 부인이 갇혀있는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화공은 그 그림을 성 밑에 파묻고 높은 성벽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성 밑에서 죽은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왜 자꾸 같은 꿈을 꾸지?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셨나? 아내는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밤새 잘 지냈어?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찾아 헤매는데 그때마다 금세 아침이 되어 당신이 잠을 깨는 바람에 할 말을 못하고 떠나게 되는구려. 하는 수 없이 또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까보. 부인은 이상히 여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둘러보았습니다. 성벽을 타고 나팔처럼 생긴 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꽃이 되어 아내를 찾아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팔꽃은 지금도 한 곳으로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려는 듯이 위로 감겨 올라가면서 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도 아내를 만날 수 없었던 죽은 남편처럼 이른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만답니다. 어느 고을에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한 형은 꾸준히 농사일을 하며 비슷한 성격의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렸고,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게으르고 허세가 심했던 동생은 그와 비슷한 성격의 욕심 많고 게으른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게을렀던 동생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경우가 없어서 생활이 궁핍했고, 가뜩이나 욕심 많고 게으른 아내도 일을 하려 하기는커녕 언제나 남편만 타박했습니다. 여보, 또 쌀이 떨어졌으니 얼른 형님네 가서 쌀 좀 구워봐요. 아니, 엊그제 쌀을 구워왔는데 벌써 다 떨어졌단 말이오. 이번에는 좀 더 많이 구워야겠구만. 그래요. 이번에는 가는 김에 챙겨올 수 있는 거 다 챙겨오구려. 염치 없는 동생은 곧장 형님네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저 쌀 좀 끓여왔습니다. 막 점심을 먹으려던 형은 못마땅한 얼굴로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엊그제 쌀을 꿔갔는데 또 꾸러 왔단 말이냐? 너 일은 안 할 생각인 게냐?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일해서 2배로 갚겠습니다, 형님. 넌 언제나 그렇게 허세만 부리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는 빌려줄 수 없다. 먼저 약속을 지키거나 아님 일을 해서 스스로 구하거라. 형은 단호했고 동생은 문전박대 당하였습니다. 채, 두고 보라지. 내가 일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빈손으로 돌아온 동생에게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해오라며 울고 불고 난리를 쳤고, 어쩔 수 없이 저작거리로 나와 배회를 하고 있던 동생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자네, 돈 좀 벌고 싶은가? 내 자네에게 바로 5냥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떤가? 낯선 이의 파격적인 제안에 동생은 귀가 번쩍 뜨였고 당장 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젊은이, 패기가 좋구만. 좋소, 따라오시오.
저작거리를 벗어나 낯선 이를 따라간 곳은 고을 관하였고 그곳에서는 매질이 한창이었습니다. 5대요. 으악! 6대요. 으악! 아니, 날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소? 죄 있는 양반들을 대신해 매를 맞는 일이요. 곤장을 맞은 사람의 피멍든 볼기짝을 보고 동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괜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고민하는 동생의 표정을 살피던 낯선이는 약간 조롱 섞인 투로 말하였습니다. 눈 딱 감고. 잠깐 아픈 거 참으면 큰 돈을 버는데 한창 젊은 청년이 뭐 이런 걸 무서워하나? 아니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낯선이의 조롱에 동생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일하는 건 귀찮고 이거 잠깐 참으면 큰 돈 버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그날 동생은 곤장 10대를 맞고 볼기짝에 피멍이 들었지만 한 손에는 5냥을 쥐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 흰쌀과 고기를 2손 가득 사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요? 아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아주 신이 났고 동생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럼 귀찮게 일 안 해도 잠깐씩 매 맞는 일만 하면 우리도 이제 큰 돈 벌 수 있겠네요? 동생의 피멍든 볼기짝은 안중에도 없었고 아내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덩실덩실 춤까지 췄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돈이 떨어지면 매를 맞으러 나갔고 아내의 재촉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매 맞으러 안 가요? 요즘 사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 가야지. 동생은 매를 하도 맞아서 요즘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관아의 원님은 번번이 매품팔이를 하러 온 동생이 얄미워서 늘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 또 오자 이번에는 매우 혹독하게 내리치라 명하였습니다. 몸도 안 좋고 평소보다 더 세게 내리치는 곤장을 맞던 동생은 더 맞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5손가락을 꼽으며 뇌물 5냥을 바치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못 본 척하며 더욱 세게 내리치라는 명을 했고 동생은 재빨리 5손가락을 다시 2번 꼽으며 10냥을 바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는 아주 살살 내리쳐졌고 동생은 다 맞고 나와서 사람들을 보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좋은 것이구만. 돈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야. 하하하하. 지나가던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저 사람은 돈 10냥으로 죽음을 면할 줄만 알고 돈 5냥의 화를 불러온 것은 모르는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필시 큰 화를 입겠구나. 한편 집에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굶어 죽길 바라시오. 어찌 빈손으로 왔단 말이오. 내 오늘 매를 맞다 정말 죽을 뻔했네. 더 이상 매 많은 짓은 못하겠구려. 순간 뜨끔한 아내는 재빨리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남편에게 내놓고 옆에서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여보, 잠깐만 고통을 참으면 여러 날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오. 식기가 오르고 옆에서 아내는 흥을 북돋우자 동생은 어느새 또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거 잠깐 참으면 형님한테 빌린 것도 다 갚고 큰 돈도 벌 수 있지. 참는 거 별것 아니구만. 그러고는 그 길로 곧장 관하로 가서 다시 곤장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효자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열심히 일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역시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잘해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괜히 나 때문에 입 하나 더 늘어 너가 더 고생하는구나. 아버지도 참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셔요. 제가 꼭 많이 벌어서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집안이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니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운 좀 내셔서 얼른 일어나셔야죠. 아들은 없는 살림에도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아버지를 살펴보게 하였고
좋은 약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도 아버지의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들이 신세한탄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문 앞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었습니다. 이 집 어른한테 안 좋은 일이 있구만. 그 병은 어린아이를 삶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을 알아봤자 뭐하겠나. 어린아이를 죽일 수야 있겠는가. 노인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의 미친 소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당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기 어린 자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나머지 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야 또 나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영영뵐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귀신에 홀린 듯 영문을 모르는 자식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엉엉 울면서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는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삶아.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아들은 마음이 찢겨져 나갈 듯 아팠습니다. 한참 울고 있던 그때 대문 앞에서 어린 자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울고 계셔요? 할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들은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자기가 직접 어린 자식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볼을 꼬집어보고 아들을 다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에 있는 가마솥이 생각나 얼른 뛰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안에는 어린 자식이 아니라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산삼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으며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때는 고려시대, 여기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모셨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오래된 낡은 벽장 안에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나야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으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생활에 따로 불만이 없었으며 정승 역시 어머니를 벽장에 모셨지만 결코 홀대하지 않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한편 그 무렵 중국에서부터 사신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 폐하께서 고려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는지 알아보라 하셨소. 내 몇 가지 문제를 낼 터인데 답을 찾지 못할 시 고려에는 인재가 없는 걸로 알고 기존에 받던 조공의 2배를 요구할 것이오. 본인이 문제를 내고 마치지 못할 시에는 기존 조공에 비해 더 받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곧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 문제를 냈습니다.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 보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지 못해 집에 와서도 고민을 하던 정승을 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니? 정승은 어머니에게 중국 사신이 방문한 이야기와 그가 낸 어려운 문제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별 고민도 없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거라면 간단하구나. 말을 굶긴 다음 여물을 주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어머니의 해답에 정승은 기뻐하며 사신에게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물러나지 않고 2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 네모난 나무 토막이 있어. 이 나무 토막의 위아래를 알아내 보시오. 이번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알 수 없던 정승은 또다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무란 물을 밑에서부터 빨아올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물에 뜨는 면이 위쪽이겠지. 2번째 문제 또한 정승이 해결하자
중국 사시는 약이 올랐습니다. 줬소. 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면 조공을 더 올려받지는 않겠소.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그건 잿더미로 새끼줄을 한다 밟고와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정승의 늙은 어머니가 다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넌 그 머리로 어떻게 정승이 되었니? 새끼줄 한 다발을 꼬아 불에 태우면 그게 잿더미로 꼬아 만든 새끼줄이 아니냐?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 사신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엄청 기뻐하며 정승에게 큰 상을 주며 소원을 말하라 했습니다. 아니, 정승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하셨소? 대단하구려. 내 정승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으니 말해보시오. 정승은 소원 대신에 그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는 국법을 어겼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부모가 늙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여 산속에 내다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승 역시 국법인 고려장을 따라 늙은 어머니를 산속에 내다버리러 갔지만 버려지는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내려가는 길을 표시를 해두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신 정승은 남들이 절대 알지 못하게 오래된 낡은 벽장에 어머니를 숨기고 모셨던 것입니다. 정승은 자신의 불충을 사죄하였고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은 벌을 내리는 대신 늙은 어머니의 현명함에 감탄하여 고려장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우리를 살려준 셈이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고려장을 전부 없애도록 하시오. 이 이후 고려장은 없어졌으며 정승 또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절에서 지내는 젊은 스님이 어느 따스한 봄날 산속에서 내려와 마을을 돌며 시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울가를 거닐며 흥얼거리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고 스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머나! 발을 헛디딘 바람에 여인의 고무신이 개울가에 빠졌고 스님은 재빨리 달려가 고무신을 건져내었습니다. 자, 고무신 여기 있소. 조심하시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연거푸 고마움을 표하며 발걸음을 돌렸고 여인의 상냥한 미소에 홀려버린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마을 최고의 부자 이대감의 집으로 들어갔고 스님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절로 돌아온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 꿇고 속죄를 하였지만 스님이라 할지라도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눈을 감으나 뜨나 아른거리는 여인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잠도 설치며 여인을 그리던 스님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대감 집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멀리 숨어서 대문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에 이르러서도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없었던 스님의 마음은 더욱더 애가 탔고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부처님께 빌어보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불타는 마음을 풀 길이 없던 스님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내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대감의 딸이 부디 소승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기원을 드렸습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 어느덧 새로운 봄이 왔고 이때까지도 스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원만 드렸으며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정성의 기원에는 아무 영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념하지 않았고 여느 날처럼 이대감 집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대감님이 참 좋으시겠어. 저렇게 든든한 사위도 생기고. 그 집딸의 그 사위는 천생연분일게야. 뭐시라? 사위라고? 우연히 들린 이야기에 스님은 당장 아낙네들에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대감 집 딸이 결혼을 했소? 아이고, 그럼 벌써 석 달이나 됐는걸. 부부 금슬도 좋더라고. 스님은 절망에 빠졌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4년간의 정성은 헛일이었나? 스님은 부처님에 대해 분노가 끓어올랐고
본당에 있는 불상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부처가 다 뭐냐? 그렇게 정성을 들였건만 너한테 소가 사냥을 날렸구나. 스님은 악에 받쳐 소리쳤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통곡한 끝에 진이 빠져 기절하였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 스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뜬 스님의 앞에는 이대감집 딸이 서 있었고 스님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대가 여기는 어쩐 일이오? 스님 용서하세요. 며칠 전 스님을 뵌 후로 항상 그날을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부모님의 엄명으로 결혼을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님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가만히 여인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로 스님은 여인과 함께 절에서 내려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작은 오두막살이를 마련해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보, 내 정말 꿈만 같구려. 비록이 보잘것없는 오두막뿐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바랄 게 없소. 저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스님은 너무나도 황홀하였고 그렇게 욕했던 부처님이었건만 이러한 상황이 되니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여겨 비록 속세로 나왔다 하나 부처님에 대한 정성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방님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초라한 생활이었으나 부부는 서로가 있어 힘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꿈에서만 바랐던 행복한 생활은 고요히 아주 고요히 흘러갔으며 어느새 1년, 2년, 3년이 지나 그들이 만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굶는 게요. 일어나야 일을 하거나 구걸이라도 할 텐데 몸이 아프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처음에는 비록 굶어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여 굶는 것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부처를 섬긴 스님은 농사 짓는 법도 몰라서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빈곤했고 몸까지 약한 스님은 알아눕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불행이구려. 당신은 절에서 부처님을 섬기고 나는 그냥 부모님 말 잘 듣고 결혼 생활 잘할 걸. 무슨 바람에 뛰쳐나와서. 아내는 이런 넋두리가 잦아졌고 스님 역시 그런 아내에 대한 불만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나이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늙은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자식도 5명이나 생겼습니다. 단 2 식구일 때도 생계가 힘든 그들이었는데 자식들까지 생기니 2, 3일씩 굶는 일은 허다했고 부부 내외는 하루 종일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서로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해본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개울가를 거닐던 그 예쁜 여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배고파도 즐거웠던 그 생활은 어디로 사라졌을까나? 정신없이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던 스님은 개울가를 보고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절에서 부처를 섬기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낸 편이 좋지 않았을까? 꿈이야,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스님은 개울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걸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온 식구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부부 내외는 무작정 한양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어머니 다리 아파요. 늙은 부부는 아이들을 이끌고 한양길로 향하면서 집들이 보일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한 숟갈씩 얻어먹었고 사나이를 굶거나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여러 날 가파른 산을 넘으려 하니 다들 악을 써가며 기어올랐고 얼마 못 가 막내 아들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어여 따라오너라. 아버지.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고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막내 녀석 어디 있어? 글쎄요. 피곤하니까 잠깐 쉬다가 따라오는 모양이지요. 허약해가지고. 중얼중얼 욕하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던 스님은 아까 쉬어가자던 자리에서 엎어져 있는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여 일어나거라. 해가 다 지겠다. 발로 툭툭 치며 막내 아들을 깨우던 스님은 반응이 없자 가까이 가서 코에 손을 대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밥 가져왔다. 이건 먹고 얼른 일어나 보거라. 아들의 눈은 떠지질 않았고 스님은 울면서 소리쳤으며 뒤따라 내려와 그 광경을 보던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굶어 죽었구려. 굶어 죽긴
오늘 아침에 냉수를 2대접이나 먹었는데 땅을 파며 대답하는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내 역시 옆에서 같이 땅을 파며 아들을 묻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다 굶어 죽겠구려. 스님은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재촉해 길을 떠났고 한참을 걸어가는 도중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던 스님을 아내가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어. 무슨 말이요? 아내는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의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창 젊었을 때로 배가 고파도 좋았고 즐겁지 않았소. 맛없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 만났고 추운 자리도 서로 껴안고 있으면 따뜻했으며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았소. 함께한 지 30년간 정도 깊고 우리의 인연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했더니 나이 먹어가면서 병에 걸리고 몸도 쇠약해지며 남의 집 구걸이나 하는 처지구려. 내 배 채우고 자식들 배 채우기 바쁘니 서로 담소라도 나눌 때가 있었소?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도 다 옛날이고 지금 내게 당신은 짐이고 당신께 나도 짐이 되니 장래 언제 즐거운 날이 있겠소?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으니 서로 갈라지는 편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던 스님은 이내 결심한 듯 대답하였습니다. 할 수 없지. 우리 지난 30년을 꿈이라 생각하고 각각 헤어집시다. 나는 이 윗길로 갈 테니 당신은 아랫길로 가시오. 그렇게 각자 아이들을 나누어 데리고 길을 나섰으며 어린 자식을 업고 힘들게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은 그곳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흑흑. 한없이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놀란 스님은 벌떡 깨었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본당 불상 앞이었고 스님의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여인의 결혼 소식에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기나긴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독신이구나. 꿈이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자기가 아직 독신이라는 것이었고 벌떡 몸을 일으켜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속세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 줄 모르고 거기를 가려 사년간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미련한 놈을 사랑하셔서 속세를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신 높은 뜻을 이제 겨우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미련한 인생을 끝까지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사합니다. 스님은 진심으로 부처에 감사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꿈에서 막내 아들 묻은 자리를 찾아가 파보니 돌미르기 하나 나왔고 절로 가지고 와 정성껏 모시며 선행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길 바랬건만. 장군은 나지막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장군님,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대로 나가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개경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네, 아직 없사옵니다. 사람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답답하도다. 이미 개경에 더 이상 진격이 힘들다는 몇 차례 글을 올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 일에서 출정을 반대했건만. 장군은 잠시 눈을 감으며 이곳으로 오기 몇 달 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명나라가 전령 이북 땅을 관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분노에 찬 노령의 무신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리한 조공으로 백성들이 신음하는데 이제는 땅까지 내놓으라니. 이러다가는 나라를 바쳐야 할지 모르오. 이럴 바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다들 생각들이 어떠하시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을 터인데. 다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신을 한심하다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왕에게로 가서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변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무신과 왕은 명나라를 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심을 굳힌 왕과 무신은 장군을 불러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장군은 현재 무신이 분노에 차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출정을 금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전하,
무릇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명을 치는 사이에 외구의 침략 위험이 있고 장마철인 까닭에 활에 입힌 악연은 풀어지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장군의 말도 일리는 있구려. 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소. 전하, 망극하옵니다. 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무신은 다시 한번 왕을 다 잡았습니다. 전하, 다른 말씀은 듣지 마시옵소서. 명나라를 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요동 정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 확고하다면 그렇게 하시오. 전하, 망극하옵니다. 장군은 사불가론을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무신과 왕은 장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정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장군은 본인의 의견과는 달리 왕과 무신의 명을 받아 우군도통사가 되어 좌군도통사 조정군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요동 정벌에 나섰습니다. 장군님, 또 병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잠시 회상에 잠겼던 장군은 부하의 외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런 장마비에 병사들은 강물에 빠져 죽고 식량은 썩어가니 다들 도망갈 수밖에 없지. 장군은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의 말대로 장마로 인해 강에 물이 불어 수백 명의 군사가 빠져 죽고 비로 인해 식량은 썩으니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수많은 탈영병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른 지 며칠째 주둔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소문이 사실입니까? 급하게 장막으로 뛰어들어온 좌군도통사 조정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 게요, 조장군? 장군께서 이곳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어디를 갑니까? 공은 이러지 마시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더 진격하기도 어렵거니와 군사들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회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이에 직접 전화를 뵙고 말씀을 올린 뒤 간신들을 제거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 중이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군사를 돌리면 왕명을 거역한 셈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개경이 몇 차례나 글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더 이상의 진격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왕과 무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내 역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소? 조장군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남아 계시오. 저는 돌아가겠어. 아니요, 장군이 생각이 그렇다면 저 역시도 그러겠소. 좌군도통사 조정군은 그의 말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개경으로 다시 들어간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 다시 개경으로 군사를 돌리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명나라의 거듭된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여 요동정벌을 주장한 노령의 무신은 고려의 충신 최영 장군이고 사불가론을 이유로 출정을 반대한 장군은 조선의 제1대 왕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개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계가 회군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최영과 우왕은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왕명을 받들지 않고 다시 회군한다는 것은 반역이다. 회군 자체로 이성계는 이미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 이제 그만 항복하시죠. 이성계, 너는 왕명을 받들어 요동 정벌을 하지 않고 다시 회군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령 반란을 꿈꾸는 것인가?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성 주위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으며 최영은 군사의 대부분을 요동정벌 때 이성계에게 주었던 터라 얼마 남아있지 않아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아있던 최영의 군사들은 나름대로 이성계 군사들을 잘 막아냈지만 어차피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최영은 이성계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어찌할 셈인가, 이성계 장군? 패배했지만 기계를 굽히지 않은 최영이 이성계를 바라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최영 장군, 나는 원치 않으나 주변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소이다. 잘 가시오. 그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였지만 이제 서로 적이 된 최영을 본 이성계의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그런 이성계에 보며 최영은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허허,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가? 그대는 정녕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내 평생 단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너를 믿은 것이로다. 그동안 이성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대신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계를 믿은 최영의 후에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최영은 결국 이성계에 의해 고봉현에 유배되었고 얼마 후 참수당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의 대표인물이자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은 처형당하는 순간까지도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만약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불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최영이 처형된 날 개경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반면 변방의 무사로 고려를 위해 싸웠던 이성계는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 자신을 가로막았던 태산 같은 존재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저물어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성계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겉땡볕에서 그렇게 일하다 쓰러지겠네. 비오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청년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장사꾼인 친구가 나무 그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네 왔는가? 지금 이렇게 안 해두면 올해 농사 다 망친다네. 두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지만 성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농부인 친구는 어리숙했지만 성실하고 착했으며 장사꾼인 친구는 욕심이 많고 입속에 밝았습니다. 일전에 자네가 말했던 김영감댁 딸과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가? 그게 아직 이야기도 못 해봤네. 허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내가 도와줄 테니 내일 김영감댁으로 같이 가세. 정말인가? 너무 고맙네 친구. 다음날 김영감 댁으로 향한 두 친구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집을 나서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보게 낭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장사꾼 친구는 재빨리 다가가 여인을 불러세웠고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여인이었나? 슬그머니 욕심이 생긴 친구는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낭자를 마음속에 품어왔는데 오늘에서야 만나게 되는구려. 이 이복에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가 당황해하며 끼어들려 하자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이쪽은 농사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친구인데 내 낭자 이야기를 하니 보고 싶다며 이렇게 쫓아온 게 아니겠소? 농부는 얼굴이 상기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농부와 장사꾼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인은 살짝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이 미천한 계집을 맘에 두신다면 내일까지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두 분 중 한 분과 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되겠소? 흰쌀이나 고기는 필요 없어? 여인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농부는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지만 장사꾼은 그런 친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얼른 새끼줄이나 꼽세. 나보다 길게 꼬아야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가능하겠나? 뭐 새끼줄 따위야 어떻든 나를 선택하겠지만 말이야.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친구에 대한 분노심이 뒤섞인 채 농부는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고 반면 장사꾼 친구는 장터로 가 새끼줄 여러 개를 사서 이은 후 아주 긴 새끼줄을 별 노력 없이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두 청년은 각자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여인을 만났고 농부는 자신보다 긴 새끼줄을 가진 친구를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기양양한 장사꾼과 축 처진 농부를 번갈아 바라보던 여인은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제게 손바닥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밤새 새끼줄을 꼰 농부의 손바닥은 쓸려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새끼줄을 사서 만든 장사꾼의 손은 깨끗하였습니다. 제가 두 분께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부탁드린 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지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여기 농부께서는 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손이 붓도록 고생하면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농부한테 자신이 만든 작은 수건을 건넸고 농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쳇 그래 어디 그렇게 입에 풀칠이나 하며 잘 살아보라고. 장사꾼은 막말을 내뱉으며 떠났고 두 선남선녀는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농부와 여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혜로운 여인의 내조로 부부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잦은 병치레를 치렀던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농부는 여기저기 의원을 모셔보고 좋다는 약재를 모두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소문 끝에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네 아내의 병은 고칠 수 있네. 다만 문제는 그 약재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지. 아내를 살릴 수 있단 말에 농부는 희망이 생겼고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내를 살려만 주십시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살림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동안 아내를 보살피느라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쓴 농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 자존심보다 아내의 생사가 가장 중요하지. 결국 결심을 한 농부는 장사꾼 친구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는 웬일인가? 농부의 비굴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한 장사꾼 친구는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자네 잘 지냈는가? 내 지금 상황이 급해서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네. 지금 아내가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중인데 내가 약재값으로 큰 돈이 필요하네.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네, 돈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네. 농부를 보자 여인을 뺏겼다는 생각이 든 장사꾼은 못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내 돈을 빌려주도록 하겠네. 정말인가? 고맙네, 고맙구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주기는 그렇고 내 자네의 약조를 받아야겠는데. 무슨 약조 말인가? 오늘부터 석 달이 되는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이 아니라 자네 살 한 근을 베어내서 갚거나 자네 아내를 나에게 내어주어야 하네. 농부는 장사꾼의 황당한 제안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내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 알았네. 좋네. 자, 여기에 자네 서명을 하고 손바닥을 대게나. 계약의 내용이 담긴 종이에 각자의 서명과 수결을 하고 농부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약재를 구입하고 정성껏 보살피는 동안 어느덧 장사꾼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언제 깨어나는 것이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농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보. 나지막이 농부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아내는 깨어났습니다. 농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뻤고 오랜만에 농부를 본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완전히 정신을 차린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물어봤고 농부는 돈 빌린 이야기만 빼고 전부 다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난 당신이 이렇게 깨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오. 앞으로 둘이서 예전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게요. 너무 기쁜 농부였지만 바로 오늘이 돈을 갚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 떠오르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챈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은 걱정 말고 푹 쉬기나 하구려. 여보, 방금 전에 둘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당신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누며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어요? 농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장사꾼 친구에게 돈을 빌린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약조한 내용이 적힌 종이 좀 볼 수 있어요? 아내의 부탁에 농부는 서랍장 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고 천천히 훑어보던 아내는 눈빛을 반짝이며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를 찾아가서 이 약조 내용은 불합리한 것이니 시간이 걸려도 이자까지 얹어서 돈을 갚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친구가 끝까지 약조한 내용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관하원님께 가서 판결을 내달라고 하세요. 여보, 약조대로 이행되어 내 살 한 근을 내어주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내가 잘못돼서 그 후에 당신께 해가 생길까 두렵소. 걱정 마세요, 여보. 우리한테 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머진 제게 맡겨주세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아내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농부도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돈 갚으러 왔구만 자네. 그런데 약조한 날짜는 어제까지였는데 일을 어쩌나? 장사꾼은 기한이 지나서 자신을 찾아온 농부를 보고 조롱하였지만 농부는 침착하게 아내의 말대로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약조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건 미안할세. 그러나 약조한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 지킬 수는 없고 내 자네에게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얹어서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약조한 날짜 이후에는 돈이 아니라 자네의 살 한 근이나 아내를 내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약조한 내용 이외에는 모르는 일이네. 몇 번을 설득해도 장사꾼은 들은 채 만체하였고 결국 관하 원님에게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약조 내용을 다 들은 원님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약조한 내용대로 살 한 근을 베어내면 저 농부는 죽을 것이요. 그렇다고 약조 내용을 어기고 돈만 갚으라고 판결하면 기강이 무너질 것이니. 분명 저 장사꾼이 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있지만 무작정 농부의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 고민이로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관하로 들어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저는 저기저 농부의 아내 되는 사람이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살리기 위해 약조를 한 내용이 비록 불합리하긴 하나 약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고 장사꾼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약조한 내용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며 약조한 내용을 보면 한 근의 살만 베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살을 정확히 한 근만 베어가되 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가면 약조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봅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은 탄식을 했고 장사꾼 단 한 명만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래, 저 아낙네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저 장사꾼에게 칼을 쥐어주고 약조한 내용대로만 이행하도록 하여라.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장사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결국 칼을 내려놓고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그냥 저 친구에게 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 한번 아뢰었습니다. 원님, 약조한 내용을 보면 기한일 이후에는 돈이 아닌 살한근으로만 받겠다고 되어 있으니 이 역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만. 기한이 지났으니 자네는 돈도 받을 수 없고 쥐어준 칼을 내려놨으니 약조한 내용도 어겼네. 그러니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겠구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30대만 내리쳐라. 판결하는 동안 장사꾼의 못된 꿍꿍이가 얄미웠던 원님은 노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농부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친구가 비록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제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저에게 먹었던 나쁜 마음은 아내를 살린 돈값으로 용서할 테니 부디 처벌은 피해 주십사합니다. 참 지혜롭고 어진 부부 내외로구나. 내 놈은 저런 친구 잃은 것을 평생 벌로 알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거라. 농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장사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물러났으며 농부와 아내는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와 어진 남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원님은 부부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그는 김진사라는 양반으로 돈은 많지만 번듯한 벼슬이 없어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진사와 같이 떠나는 몸종 막동이는 부모님의 빚 때문에 김진사 댁으로 팔려온 하인이었습니다. 막동아, 너는 한양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김진사는 비웃듯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한양은 헌한 대낮에도 멀쩡한 사람 눈 빼가고 코 잘나가는 곳이야? 어이쿠, 그렇게 무서운 곳이 다 있어요? 그러니 한양 가서는 조심해야 된다. 비웃으며 말하는 김진사를 보며 막동이는 골탕을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배가 고파진 막동이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점심은 안 먹나요? 이놈아, 때가 돼야지 밥을 먹지.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게 길을 가다 산길을 돌아서는데 김진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습니다. 어이쿠,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어디 대변을 볼 데가 없느냐? 아이, 무슨 걱정이세요. 저기 뚝 아래로 가서 똥을 누면 사람들이 다 개가 눈 줄 알 텐데요, 뭘. 김진사는 본인이 개가 된 느낌이라서 불쾌했지만 따질 겨를 없이 똥 밑으로 내려가 똥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막동이는 도시락을 얼른 먹고 거기다 똥을 누웠습니다. 볼일을 보고 다시 한참 길을 가다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연 김진사가 밥 대신 똥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밥을 안 먹으면 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허참, 이게 무슨 일이람? 김진사는 막동이를 의심했지만 막동이가 너무 툴툴거리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둘은 주막을 발견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출출하고 갈증도 나서 술 한 잔이 걸치고 싶은데 술이 맛있는지 몰라 걱정이었습니다.
술이 시큼하기라도 하면 양반 체면에 먹다 뱉을 수도 없고 해서 막동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막동아, 주막에 가거든 내가 먼저 술을 맛보거라. 술이 식거든 고개를 젓고 맛있으면 끄덕이도록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요. 신이 난 막동이가 주막으로 달려가 술 한 사발을 시켜 맛을 보는데 그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려던 막동이는 순간 또 한 번 꾀를 부려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마님께서 나눠주지도 않을 테니까 지금 많이 먹어둬야지. 옳지, 이 집 술이시구나. 자칫 욕볼 뻔했다. 둘은 다시 길을 떠나 다음 주막집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사는 이번에도 막동이를 시켰습니다. 막동이가 술맛을 보는데 이번엔 먼저보다 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이번에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저으니 김진사는 웃으며 안심하였습니다. 저 녀석에게 먼저 맛보게 하길 잘했구만. 그렇게 여러 주막을 거쳐 한 허름한 주막에 다다랐을 때 이번에도 술을 맛본 막동이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술맛 좋은 주막을 찾았구만. 김진사가 신나하면서 술 한 잔을 맛보는데 그 맛이 너무 시고 털털한 게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술을 들이킨 후 막동이를 보자 마님, 이건 아까 지나온 주막들에 비하면 꿀맛입니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맛없는 신술 먹느라고 고생했다 이 개놈 새끼야. 뭔가 꺼림직했지만 사실을 알 리 없는 김진사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못한 김진사는 늦은 저녁 과거를 보러 가는 양반들이 즐비한 주막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는 선비들을 만난 김진사는 술판을 벌이며 술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진사 자네 멍청하구만. 저건 저종놈이다 꾸며낸 일이지. 나도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뭐라 말을 못했네. 저놈이 아주 양반을 가지고 노는구만. 돌아가면 아주 혼쭐을 내주게. 그래야겠구만. 과거 보고 돌아가면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막동이를 술안주 삼으며 껄껄 비웃는 양반들을 본 막동이는 또다시 양반들을 골려줄 궁리를 했습니다. 돈만 많다고 늘 남들은 무시하는 양반놈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무렵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일어나 양반들이 자는 방문을 열고 봉창문의 종이를 축축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깬 양반들이 막동이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지금 거기서 뭐하는 짓이냐? 양반님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마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봉창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한테 종이를 뜯어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급제? 아직 술이 덜 깬 양반들은 장원급제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앞다투어 봉창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무슨 소리여? 내가 먼저 잡았어. 한바탕 난리가 나고 주막집 주인이 나서서야 겨우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막동이는 속으로 고소해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을 더 골탕 먹으며 김진사는 한양에 이르렀습니다. 막동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한양은 대낮에도 멀쩡한 사람 눈 빼가고 코 잘 나가는 곳이라고. 김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고는 장터에 들려 다녀올 데가 있다며 막동이더러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땡볕에서 한참을 기다린 막동이는 덥고 짜증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람? 에라, 모르겠다. 막동이는 마전으로 가서 말을 팔고 판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자리로 돌아와 두 손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김진사가 돌아와 보니 말은 없고 막동이가 눈과 코를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놈아, 말이 없어졌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막동이가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고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졌다고요. 큰일 났네. 난 한양이 눈 빼먹고 코 잘 나가는 곳이라길래 가리고 있었더니 글쎄 어떤 놈이 말을 훔쳐갔네. 뭐라고 이 고얀 놈? 양반 체면에 하인 놈한테 매번 당했다는 사실이 나쁘끄러워 참고 있었는데 김진사의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본인은 당장 과거 시험을 치러야 되니 막동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 시험을 치르고 볼일까지 마친 다음 갈 터이니 먼저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는 막둥이 옷통을 벗게 하고 등에다가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막동이 때문에 한양까지 오면서 엄청 고생을 했소. 이놈이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 버리시오. 나는 볼일 마치고 돌아가겠소. 막동이는 편지 내용이 대충 예상이 되었으나 글을 모르니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막동이가 이렇게 김진사를 골탕 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반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보기 싫어서이지만 일부러 자기 부모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자기를 종으로 데려온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혼날 생각에 걱정을 하며 김진사 댁으로 내려가는 도중 스님 한 분이 힘없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스님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내 며칠을 굶었더니 기운이 없소이다. 마침 내려오면서 먹으려던 떡을 들고 있던 막동이는 스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떡 하나 드셔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스님은 허겁지겁 떡을 먹어치웠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스님 그렇다면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제 등에 써있는 편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막동이가 옷을 벗고 등을 보여주자 내용을 읽은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살생을 하라는 소리 아닌가? 스님이 알려준 내용을 들은 막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겠구나. 안 되겠다. 막동이는 스님에게 편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떡을 얻어먹은 스님은 막동이 요청대로 편지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내가 막동이 덕에 과거 시험도 통과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소. 막동이는 하인으로는 아까운 아이이니 노비 문서를 없애고 막내딸과 혼인시키시오. 이번 달 말이 혼인하기 좋은 날이니 그날을 넘기지 마시오. 나는 볼일을 다 마치고 내려가겠소. 스님이 어찌 글을 잘 쓰던지 김진사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김진사 댁에 도착한 막동이는 안방마님에게 편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에 붙으셨구나. 집안의 경사로다. 안방마님은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막내딸을 막동이와 혼인시키라는 내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명을 어길 수는 없어서 막내딸과 막동이를 혼인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저놈이 살아있고 막내딸과 결혼까지 한 것이냐?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온 김진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과거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도 막내딸과 혼인하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임을 안 안방마님 역시 분했습니다. 저 쌍놈의 종놈이 우리 가족을 농락했구려. 그냥 죽일 수 없소. 아주 단단히 고생을 시키고 죽여야지. 분노를 참으며 김진사는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대대로 우리 집안 사위는 뒷산 용왕담에서 밤새워 정성을 들여 집안의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 김진사는 힘센 하인을 시켜 용왕담 근처 소나무 가지 위에 밧줄로 망태를 묶어 놓으라 시켰습니다. 저기가 기원을 드리는 장소이니 밤새 정성껏 드려라. 내일 아침에 와서 내려주마. 그리고는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벌벌 떨게 하고 연못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내일 아침에 죽게 생겼구나. 막동이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용왕담 주위를 지나가는 그릇장수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누니야. 거 무슨 일이요? 사람 목소리에 그릇장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좌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릇장수가 눈병이 심해 연못에 눈이라도 씻으려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눈병이 심해 여기에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있는 중이었소.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낫지 뭐요. 그러고 그릇장수가 막동이 눈을 보니 멀쩡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기원을 드리면 눈병이 낫는단 말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망태에는 엉뚱하게 그릇장수가 갇히고 막동이는 그릇장수의 짐을 짊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김진사가 하인을 데리고 용왕담에 올라 망태를 매단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꾀를 부려 위기에서 벗어난 막동이는 그릇장수의 그릇을 판 돈으로 윤기가 흐르는 비단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막내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김진사와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분명 망태를 잘라서 연못에 빠뜨렸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비싼 옷까지 해 입고 살아있는 걸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너를 다음날에 꺼내주려 왔는데 연못에 빠져서 없어졌더구나. 네, 장인어른 누가 저를 죽이고자 연못에 빠뜨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나 저를 태우고 용궁으로 가지 않겠어요. 용궁이 어찌나 살기 좋은지 저 혼자 살기 아까워 용왕님께 말하고 장인어른 모시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연못 이름도 용왕담 아닙니까? 용궁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던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복의 사이 우리 용궁 보러 갈 수 있을까? 그러시지요. 바로 당장 가시지요. 막동이는 김진사 댁 식구를 데리고 용왕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입구입니다. 얼른 가시지요.
그러자 미련한 김진사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막내딸이 뛰어들려고 하자 막동이가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거기는 무엇하러 들어가나? 자네는 나랑 여기 삽시다. 막동이는 처가집 식구를 모두 용궁으로 보낸 채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김진사 행세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